당신 이제 남자로서의 일은 못하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아내 윤서진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차가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휠체어에 앉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이 몸으로 나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도 아프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 고통조차 느끼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너진 인생 속에서 나를 가장 깊이 배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강도현, 올해 42이다. 아니, 42이었다고 해야 맞을까? 지금의 나는 그저 휠체어에 묶인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폐인에 불과하니까. 6개월 전만 해도 나는 달랐다.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카페 도연의 CEO였고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30개 매장의 오너였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부러워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럭셔리한 삶을 사는 남자. 겉에서 보면 그랬다. 아내 윤서진은 38, 나보다 4살 어렸다. 그녀는 고급 스파 사업의 공동 대표였고 강남 한복판에서 운영하는 세레나 스파는 유명 인사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째였지만 아이는 없었다. 서진은 사업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고 나도 그 뜻을 존중했다. 우리는 서로의 일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같은 부부였다. 적어도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2024년 6월 15일.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나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강남대로를 지나는데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화물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왔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다. 쾅 하는 충격음과 함께 내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내 손을 꽉 잡고 있는 서진의 얼굴. 그녀는 울고 있었다. 도현아, 정신 차렸어? 제발 괜찮다고 말해줘. 나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내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아무리 힘을 줘도 발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다. 척수 손상입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이 나왔습니다. 재활 치료를 해도 걸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내 세상은 무너졌다. 나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해서 직원들과 악수를 나눌 수도,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맞이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나는 더 이상 남자로서의 내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의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처음 몇 주는 그저 눈물만 흘렸다. 왜 하필 나인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 신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준 것인가? 서진은 그런 나를 옆에서 지켜봤다. 처음에는 다정했다.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변화가 느껴졌다. 피곤함이었을까 아니면 좌절감이었을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집은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었다. 1층 거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 그곳이 내 세계가 됐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서진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죽고 싶었다. 서진은 간병인을 구했다. 처음엔 50대 아주머니였는데 일주일 만에 그만뒀다. 내가 화를 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겠는가. 나는 모든 것에 짜증이 났고 모든 사람이 미웠다. 두 번째 간병인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한 달을 버티지 못했다.
내가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기 때문이다. 나는 통제할 수 없었다. 분노가 나를 삼켰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간병인을 구할 무렵 서진은 나에게 말했다. 도현아, 이번엔 남자 간병인으로 알아볼게. 힘이 센 사람이 필요해.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오태주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나는 그를 한참 동안 쳐다봤다. 29이라고 했다. 젊었다. 너무 젊었다. 키는 180이 넘어 보였고 어깨는 넓었으며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구릿빛이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오태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그 호칭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이제 대표가 아니었다. 휠체어에 앉아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폐인이었다. 그런데 이 젊은 남자는 나를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비웃는 건가 아니면 동정하는 건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짧게 물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요즘 나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저것 했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고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도 일했고요. 아, 예전엔 회사 생활도 했습니다. 회사? 네. 프랜차이즈 쪽이었는데 뭐 잘 안 맞아서 그만두었어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에서 묘한 뉘앙스를 느꼈다. 프랜차이즈라니. 혹시 내 회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다. 세상에 프랜차이즈 회사가 한두 개도 아니고 설마 그런 우연이 있겠는가? 태주는 첫날부터 능숙했다. 나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것도, 식사를 챙기는 것도, 화장실을 돕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웠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내가 짜증을 내도 웃으며 받아넘겼다. 대표님, 화내셔도 돼요. 저 괜찮아요. 다 이해합니다. 그의 말투는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남의 대소변을 처리하면서도 웃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매일 나 같은 괴물을 상대하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태주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자신의 과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 저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요. 큰 회사에서 일하면서 승진하고 멋진 차 사고 그런 거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사람을 돕는 게 더 의미 있더라고요. 그의 말은 순진하게 들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서진이 늦게 들어왔다. 그녀는 요즘 거의 매일 밤늦게 귀가했다. 스파 사업이 바쁘다고 했지만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그것도 남자 향수. 어디 갔다 와? 나는 물었다. 목소리에는 의도치 않게 날이 서 있었다. 스파에 있었어. 오늘 VIP 고객들 상담이 있었거든. 이 시간까지? 응.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었어. 서진은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예전 같으면 내게 와서 안부라도 물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태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리고 내게 물었다. 대표님, 사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부부는 이미 끝난 거야.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니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거실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다.
서진은 정말 외도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피해망상일까? 하지만 그녀의 차갑게 변한 태도, 늦은 귀가, 그리고 그 향수 냄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우연히 서진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놓고 간 것이었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다. 나는 숨을 참으며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내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다. 민혁이라는 이름. 오늘 저녁 또 봐요. 그 식당에서. 도현 씨 모르죠? 조심해야 해요. 걱정 마.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손이 떨렸다. 민혁. 최민혁. 서진의 스파에서 일하는 실장이었다. 나는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잘생기고 말 잘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서진에게 친근한 남자.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진짜인가?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다. 서진이 샤워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은 불타고 있었다. 분노가, 질투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저녁 서진은 또다시 외출했다. 스파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태주가 내 옆에 왔다. 대표님 저녁 드시죠. 배 안 고파. 그래도 드셔야죠. 기운 차리셔야 하잖아요. 기운을 왜 차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목소리는 쓰라렸다.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대표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인생이요. 대표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 며칠 후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밤 11시쯤 서재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서진의 웃음소리와 남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움직여 서재 문 앞까지 갔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다. 도현이는 의심 안 해? 남자의 목소리였다. 민혁. 괜찮아. 어차피 뭘 할 수도 없잖아.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다. 내가 아는 그 다정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혹시라도 눈치채면. 눈치채도 상관없어. 난 이미 지쳤어. 이렇게 간병하면서 사는 거. 내 인생도 좀 살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 그래. 너한테 나는 그저 짐이었구나. 나는 조용히 휠체어를 돌려 거실로 돌아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배신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태주가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조금 위로받는 것 같았다. 태주 씨. 네, 대표님. 당신은 나를 불쌍하게 봐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대표님을 존경합니다. 존경? 이 꼴로? 네.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나는 쓰게 웃었다. 포기하지 않았다고? 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했다. 하지만 태주의 눈빛을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혹시 이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건 아닐까? 혹시 이 사람도 서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그리고 만약 서진이 정말로 나를 배신했다면 나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휠체어에 앉아 있을지언정 나는 아직 강도현이었다. 한때 30개 매장을 경영하던 CEO. 그 자존심과 자존감이 아직 내 안에 살아 있었다. 나는 태주를 불렀다. 태주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대표님. 내 아내를 감시해 줄 수 있어요?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일주일 후 태주가 내게 사진 몇 장을 건넸다. 휴대폰 화면에는 서진과 민혁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는 모습, 그리고 호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증거였다. 명백한 증거. 내 아내는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것도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동안. 언제부터였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표님 사고 후 2~3달쯤 지나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2~3달.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병원 침대에서 죽고 싶다고 울부짖을 때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그녀를 믿었던 내가. 나는 태주에게 물었다. 민혁이란 놈은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스파 실장이지만 사실 그의 목표는 사업 전체를 손에 넣는 거예요. 사업을? 네. 사모님이 공동대표로 있는 세레나 스파요. 그는 사모님을 이용해서 지분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니까 민혁은 서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였다. 그리고 서진은?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걸까? 태주 씨, 당신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요? 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예전에 대표님 회사에서 일했었습니다. 뭐라고? 나는 깜짝 놀랐다. 태주가 내 회사에서 일했다니. 그렇다면 왜 나는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저는 물류팀에 있었어요. 대표님이 직접 보실 일은 없었죠.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해고? 왜? 누군가 저를 모함했어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씌웠죠. 저는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태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그 누군가가 민혁이에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당시 영업팀 차장이었어요. 제가 그의 비리를 발견해서 고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를 먼저 모함한 겁니다. 저는 직장을 잃었고 커리어도 망가졌어요.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민혁이 그런 인간이었다니. 그리고 그가 내 아내와 손을 잡고 있다니. 그렇다면 당신이 여기 온 이유는? 복수하려고요. 태주는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엔 그랬어요. 민혁을 망가뜨리려고 여기 들어왔죠. 하지만 대표님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표님도 피해자시잖아요. 그 교통사고도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그날 대표님을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는 민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민혁이 나를 죽이려고 한 거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태주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
나를 제거하고 서진을 손에 넣으려는. 그날 저녁 서진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녀를 불렀다. 서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진은 피곤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슨 얘기? 당신 요즘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일하고 다니지. 왜? 일? 정말 일만 하는 거야?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도현아, 무슨 소리야? 당연히 일하지. 스파 운영하는 게 얼마나 바쁜데. 그럼 민혁이란 사람은?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민혁? 우리 스파 실장이잖아. 그게 왜? 그냥 실장이야? 정말? 나는 차갑게 물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화를 냈다. 도현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하지. 나는 소리쳤다. 휠체어를 세차게 움직여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당신 그 남자랑 바람 피우고 있지?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다. 증거라도 있어? 있어. 사진도 있고 증인도 있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태주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서진은 그 사진들을 보며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폭발했다. 그래, 맞아. 나 민혁이랑 만나고 있어. 그게 어때서?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가 인정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당당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결혼했잖아. 결혼? 결혼이 뭐가 중요해? 너 지금 꼴 좀 봐. 나는 매일 너 간병하느라 미치겠는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어? 서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도 원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알아.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인생도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바람을 피워? 그게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맞아.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남자로서의 남자를 원한다고. 그 말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남자로서의 남자.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게 끝이구나. 우리 결혼은 끝난 거야. 나는 힘없이 말했다. 그래. 알았어. 이혼하자. 서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차갑게 웃었다. 좋아. 그러자.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것도 지옥이었어.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텅 빈 공간 속에서 나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태주가 내 옆에 앉았다. 대표님. 태주 씨, 나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무슨? 진실을 밝히는 거요. 그리고 대표님의 인생을 되찾는 거요. 태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고 그들에게 복수할 거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아직 내 안에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씨가 언젠가 거대한 불꽃이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부터 나와 태주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주는 민혁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고 나는 내 회사의 옛 자료들을 뒤지며 3년 전 사건을 조사했다. 태주가 말한 대로 민혁은 당시 영업팀 차장으로 일하면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는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수천만 원을 횡령했고 그 사실을 알아챈 태주를 모함에 쫓아낸 것이었다. 나는 당시 그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것이 후회됐다. 만약 그때 진실을 밝혀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태주 씨, 민혁이 왜 갑자기 스파업계로 옮긴 거죠? 나는 물었다. 태주는 자료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아마 대표님 회사에서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의 스파로 옮겼죠. 사모님이 그를 신뢰했으니까요. 서진이가 그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제가 알기로는 민혁이 스파 고객으로 먼저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국 실장 자리까지 얻은 거죠. 나는 이를 악물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민혁은 서진을 이용해 스파 사업을 손에 넣으려 했고 나는 그 과정에서 방해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거였다. 그 화물차 기사 지금 어디 있어요? 사고 직후 사라졌습니다. 아마 민혁이 돈을 주고 입을 막은 것 같아요.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나는 답답했다. 정황만으로는 민혁을 잡을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태주 씨, 우리 민혁을 함정에 빠뜨립시다. 어떻게요? 그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분명 흔적을 남겼을 거예요. 스파 회계 장부를 조사하면 뭔가 나올 겁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사모님 컴퓨터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며칠 후 태주는 성공했다. 서진이 외출한 사이 그는 서재에 있는 그녀의 노트북에서 스파의 회계 자료를 복사했다. 우리는 밤새 그 자료를 분석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민혁이 지난 1년간 스파 운영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빼돌린 흔적을. 이거면 충분해.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민혁을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다. 나는 민혁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태주 씨, 우리 민혁을 직접 만납시다. 대표님이요? 네. 내가 직접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말하고 싶어요. 태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동의했다. 우리는 민혁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우리 집을 방문했다. 민혁은 잘생긴 외모의 단정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는 내 앞에 앉으며 능글맞게 웃었다. 도현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건강은 별로지만 머리는 멀쩡해요. 그건 다행이네요. 민혁 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혁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얘기요? 당신, 내 아내랑 바람 피우고 있죠? 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이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대표님 무슨 오해를 하시는? 오해 아니에요. 증거도 있어요. 나는 태주가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이 스파 자금을 횡령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3년 전 내 회사에서 태주 씨를 모함한 것도요. 민혁은 말을 잃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역시 대표님이시네요. 다 알고 계셨군요.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더 이상 공손함은 없었다. 오직 냉소만이 남았다. 그래서요? 이제 어쩌실 건데요? 경찰에 신고하시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 사고도 당신이 꾸민 거죠? 민혁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악마 같았다. 증거 있으세요? 정황상 충분해요. 정황으로는 법정에서 못 이겨요.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는 옳았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자식 정말 교활하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표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서진 씨는 저를 사랑해요. 대표님이 아니라 저를요. 왜냐고요? 전 남자니까요. 진짜 남자 말이에요.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이 자식이. 나는 휠체어를 세차게 밀어 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혁은 비웃으며 비켰다. 대표님, 화내봐야 소용없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서진 씨는 이미 제 거예요. 그리고 곧 스파도 제 거가 될 거고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나섰다. 나는 주먹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내리쳤다. 분노가 온몸을 휩쌌다. 태주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대표님, 진정하세요. 우리는 아직 카드가 남아있어요. 무슨 카드? 민혁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방심하게 되죠. 우리는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나는 태주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다. 어떻게? 대표님, 재활치료 시작하시죠. 재활? 지금? 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열심히 하면 감각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 이미 6개월이나 지났는데. 시도는 해봐야죠.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태주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는 옳았다. 나는 포기하기엔 아직 너무 젊었다. 좋아요. 해보죠. 속으로 생각했다. 민혁, 너는 내가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반드시 일어설 거야. 그리고 너를 무너뜨릴 거야. 그날부터 나와 태주의 비밀 재활이 시작됐다. 매일 새벽 서진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태주의 도움으로 다리 운동을 했다. 처음엔 아무 감각도 없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발가락 끝에서 미세한 느낌이 왔다. 태주 씨, 이거 느껴져요. 나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태주는 환하게 웃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눈물이 났다. 희망이 보였다.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우리는 더욱 열심히 재활에 매진했다. 그리고 한 달 후 나는 드디어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기적 같았다. 태주 씨, 정말 고마워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전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태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곧 민혁과 사모님에게 진실을 보여줄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조금만 더.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2달이 지났다. 나는 이제 보행기를 잡고 몇 걸음을 걸을 수 있었다. 물론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하지만 나는 이 사실을 서진과 민혁에게 숨겼다. 그들이 알게 되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으니까. 태주는 민혁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민혁이 스파 이사회를 소집해 서진을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대표님, 이번이 기회예요. 태주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이사회 날 내가 직접 나타날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이젠 걸을 수 있으니까. 나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이사회는 일주일 후였다. 그때까지 나는 더욱 열심히 재활에 매진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이사회는 세레나 스파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나는 태주의 도움을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언제든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서진과 민혁 그리고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도현, 여기 왜 왔어? 서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 아내의 회사 이사회인데 왜 오면 안 돼? 하지만, 앉아. 회의 시작하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진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다. 민혁은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회의가 시작됐다. 민혁은 준비한 자료를 꺼내며 말했다. 이사님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서진 대표님의 경영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서진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민혁?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진 대표님은 최근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 경영에 소홀했고 그로 인해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민혁은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서진은 반박했지만 민혁의 논리는 치밀했다. 이사들은 점점 민혁의 편으로 기울고 있었다. 나는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리고 민혁이 마지막 발언을 끝냈을 때 나는 손을 들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민혁은 비웃듯 말했다. 도현 대표님, 여기는 스파 이사회입니다. 관련 없는 분이 발언하시기엔 관련 있어요. 내 아내 회사니까. 나는 태주를 쳐다봤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한 자료를 꺼냈다. 나는 그 자료를 이사들 앞에 펼쳤다. 이사님들,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민혁 실장은 지난 1년간 회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회계 장부 복사본 있어요. 그리고 이건 최 실장이 만든 가짜 거래처 목록이고요. 나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봤다. 민혁, 이게 정말이야?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며 나를 노려봤다. 도현, 당신이 이런 짓을. 나는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더 큰 폭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최 실장, 당신은 3년 전 내 회사에서도 비슷한 짓을 했죠. 태주 씨를 모함해서 쫓아내고 자금을 횡령했죠. 태주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당시의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다. 민혁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최 실장, 당신은 내 교통사고에도 관련되어 있죠? 무슨 헛소리야. 민혁이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화물차 기사 찾았어요. 그 사람이 자백했어요. 당신이 돈을 주고 나를 들이받으라고 시켰다고. 사실 화물차 기사는 아직 찾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블러핑을 걸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럼 왜 그렇게 당황해요? 나는 냉소를 띠며 말했다. 민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이사들은 그를 비난하는 눈으로 쳐다봤다. 최 실장, 당신은 해임입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사진의 대표가 선언했다. 민혁은 주먹을 쥐며 분노를 터뜨렸다. 다 당신들 때문이야. 도현,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당신이 스스로 망친 거죠.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서진의 입이 벌어졌다. 도현, 너 걸을 수 있어? 응. 이제 걸을 수 있어. 나는 천천히 걸어 민혁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도현, 나는. 당신이 날 무너뜨리려 했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무너질 차례예요. 나는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민혁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다. 나는 서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도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서진 씨.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끝났어. 나는 승리했어. 회의실을 나서며 나는 태주에게 말했다. 태주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주는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혁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리고 교통사고 관련 수사도 시작됐다. 화물차 기사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태주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를 찾아냈다. 기사는 민혁에게 돈을 받고 나를 들이받았다고 자백했다. 민혁의 범죄는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진은 스파 대표직을 유지했지만 우리의 결혼은 끝났다.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그녀는 여러 번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배신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날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현아, 나는 정말 내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알아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알아.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한 가지만 믿어줘.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사고 전까지는. 나는 쓰게 웃었다. 사고 전까지만 사랑한 거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울면서 서류에 사인했다. 우리의 10년 결혼은 그렇게 끝났다. 이혼 후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내 회사 카페 도연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긴 상태였지만 나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다. 그리고 그 사업의 공동대표로 태주를 영입했다. 태주 씨, 나랑 같이 일해요. 나는 제안했다. 태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자격 있어요. 당신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당신은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사람이죠. 태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를 시작했다. 이름은 잭이었다. 다시 일어선다는 의미를 담았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1년 만에 10개 매장을 오픈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서진을 마주쳤다.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민혁 사건 이후 스파 사업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다. 도현아.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나는 멈춰섰다. 잘 지내? 응. 너는? 나도 그럭저럭.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 다시 사업 시작했다며? 축하해. 고마워. 나는 진짜 바보였어. 내가 있을 때 소중한 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도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나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알아. 잘 살아, 도현아. 서진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우리의 이야기는. 하지만 나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나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
재활치료는 계속됐다. 나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계단도 오를 수 있었다. 의사는 내 회복이 기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어느 봄날 나와 태주는 새로 오픈한 매장을 방문했다. 손님들로 붐비는 카페를 보며 태주가 말했다. 대표님,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그러게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그때 대표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고통을 함께 겪은 동료애와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일어서는 것으로 새로 시작한다. 나는 부서졌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더 강해졌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은 벌을 받았고 나를 도운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실현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일기를 쓰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처럼 나의 미래도 빛날 것이라고 믿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강도현, 넌 해냈어. 정말 잘했어. 인생은 때로 우리를 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 끝없는 절망.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강도현 씨는 하반신 마비라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태주라는 진실한 동료를 만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당신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든 당신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든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부서진 남편은 다시 일어섰고 무너진 아내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동료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